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단 하나의 이슈를 고르라면 역시나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긍정적으로 풀이를 했다는데 이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 살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의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을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발표 직후에 국채금리는 2.88%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1개 섹터 중에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약세장에서의 잠깐의 랠리는 흔한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대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2%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간밤에 일제히 크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술주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2.54%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여전히 중국발 공급망 악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공급망 문제는 실질적으로 매출에 더 타격을 줄 거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그리고 알파벳에이는 1.77%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하면 4%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테슬라는 5.14% 오르면서 800슬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간밤 급등한 배경에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중국발 공급망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전기차 부품 확보 문제로 생산이 당분간 중단된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5%대 크게 급등하면서 마쳤는데요. 6개월 만에 반토막 났던 엔비디아 주가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한 뒤에 8% 이상 올랐죠. 그 덕분에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4.99% 내리면서 확실히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WTI는 1.6%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금수 조치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기대감에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반면 골드는 0.3%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을 포함한 항공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항공주도 같이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각각 7%대, 6%대, 그리고 7%대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위터부터 살펴보시면 2.49%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트위터의 소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거래를 이어가려면 트위터 측이 가짜 계정 비율을 증명해야 한다고 재확인하는 발언을 하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마운트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15%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시티그룹과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는 11%대 밀리면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리면서 마쳤는데요. 월마트를 포함한 소매 업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분기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타겟이나 코스트코도 악영향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던 만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Fed Powell vows to raise rates as high as needed to kill inflation surge. 최근 고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을 재시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6월과 7월에도 50bp 금리 인상, 즉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파월 의장은 광범위하게 인식된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일컫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강력하다고 진단한 파월 의장은 덜 완화적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잘 견딜 수 있는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강력한 노동시장은 지속될 것임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간밤 세인트루이스의 여는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현재로선 다음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 국채 수익률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추후 추이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나왔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Retail spending increased 0.9% in April, boosted by demand and inflation. 이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미국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소비 동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경제 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전망치는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등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 증가했는데요. 근원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인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여전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건데요. 부문별로는 13개 중에 9개분의 소비가 늘어났고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매 판매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 지표의 흐름 연동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짚어드린 대로 간밤 소매업체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 실적 발표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월마트와 홈디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lmart profit falls short, cost outlook hit by higher fuel and labor costs. 월마트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1분기 순이익이 20억 5천만 달러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억 3천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건데요. 브래픽스 월마트 CFO는 연료 비용의 급등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고요. 일부 상품이 늦게 입고됐고 미국의 때 아닌 서늘한 날씨로 잘 팔리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마트의 최고 매출 부분인 식료품점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는 월마트 EPS 증가율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주택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홈디포의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순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테드테커 홈디포 CEO는 지난해 역사적인 성장과 비교했을 때 올해 봄 출발이 더뎠다는 점에서 탄탄한 분기 실적은 더욱더 인상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적표가 갈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추이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과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보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또 빅스텝을 시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살펴주신다고요? 네, 일단 전 이제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관련된 그런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향후에 금리가 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금리를 인상을 해도 경기는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내에서는 향후에 그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에 아마 좀 더 방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비슷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그 고체 금리역 3년물 금리가 지금 3% 내외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고채 금리가 이제 3.03%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3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말에 1.79%에 비해서는 약 1.2%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5월 16일 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 관련돼서 간단한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일단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을 급박하다라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빅스텝을 지금 단계에서는 배제할 거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원론적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었던 건 올 연말 정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한은 총재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1% 이상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은 총재 발언 이후에 채권금리가 이에 따라서 10bp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5월달 다음 주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아마 관련돼서는 이번엔 좀 올릴 것이 기준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빅스텝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금리 상승은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최근엔 옆으로 조금 횡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저께 다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그건 계속 재차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에 8.5%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4월 달에도 8.3%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PPI 상승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지금 3월, 4월 다 11%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데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채권 금리도 뭐 최근에 높은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국채 기준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말에 1.5%대 초반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3%대 가까이 지금 유지를 하면서 2배 가까이 금리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금리가 3%를 넘었다가 지금 2%대로 내려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임대사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빠르고 그다음에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착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지금 시장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물가 그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슈도 뭐 같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있다라고 뭐 보여지고는 있지만 향후에 물가 수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과연 그냥 빅스텝 수준에서 멈출지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전환이 될지는 한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마 올해 내내 지금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에도 뭐 충분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5월 달에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지금 쉽게 멈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59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에 지금 송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경 규모가 59조,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뭐 여기에다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경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이제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뭐 지금보다는 좀 더 급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국내 그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국내 금리를 뭐 빅스텝 인상에 대해서 아직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뭐 5월 달은 아니어도 이후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뭐 향후에 빅스텝 가능성은 뭐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 중요한 부분은 혹시나 한미 간에 이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히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빅스텝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발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울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자체는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실적 이슈가 좀 묻혔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을 좀 돌아본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그 코로나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기,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역기저 효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M 가이드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증권사 컨센서스가 있는 12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59.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61.9%에 비해서 이제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산업재 부분이 조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56%에서 이제 45%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IT 관련된 부분도 82%에서 58%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순이익도 같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매출액 감소보다 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는 58.6%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작년 1분기에 75.4%에 비해서는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00%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게 63%로 하락을 했고요. 건강 간력 같은 경우는 67%에서 38%로,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90%에서 65%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1분기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컨센서스 대비 한 3.67%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컨센서스 상회율이 13.7%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외형 성장세는 상당 부분 기록을 했지만 수익성은 훼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형 성장분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일부 판매 가격이 정가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매출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용 상승에 따라 수익 증가 부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는 아마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단 여러 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에 대해서 우선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주춤거린다라고 해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은 기대하지만 큰 성장성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수익은 취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 있는 기업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런 이제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군을 찾을 때 과연 단순하게 누가 좋다더라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투자자가 평소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많이 평상시에 보고 있었던 그런 업황 중심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황 내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기업만의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기술력을 보유한, 특히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다 업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제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급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의 그 수익성 악화 부분을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가시킴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중심으로 선별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략 그럼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전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5%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미국 상승세가 과연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느냐에서는 상당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최근 6, 7주 동안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이번 주에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시장 자체는 일단 국내 기업 실적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PBR 기준은 1배가 안 되고 있고요. PER 기준도 지금 10배 미만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건 맞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지속, 그다음에 미국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어제도 우리 시장에 미쳤겠지만 오늘도 아마 같이 미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제 금융 긴축에 대한 예고 사항이 죄송합니다. 네, 금융 긴축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어제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국내 증시도 여전히 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낙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단으로 보면 한 2650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조금 현금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합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 증시에 대해서 좀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할 텐데 어제 우리 증시부터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단숨에 2600선 좀 탈환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될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예, 일단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피 상승 어제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좀 SK하이닉스 좀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좀 지수에 좀 반등을 이끌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3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는 점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전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만 그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좀 부진했었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는 좀 미리 선 반영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확진자 추이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이제 류허 부총리가 이제 기술업체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기술주 규제가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나 좀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에 좀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은 좀 옅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좀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날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변동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안정적인 어떤 좀 흐름을 좀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은 다시 좀 매수를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 좀 매수가 좀 다시 진행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연기금의 좀 매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연기금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이제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땐 연기금의 어떤 수급이 어떤 향후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변동성의 좀 중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그다음에 환율이 좀 하락을 하는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제와 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반등의 좀 흐름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곳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나오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부분이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드렸었잖아요. 네. 어제 큰형님들이 잘 갔기 때문에 네.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이야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소부장들도 유망할까요?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네. 있죠. 일단은 어제부로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이제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네. 나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한 10개 중에 8, 9개 정도는 다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뭐 일부는 좀 어떤 실적이 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은 뭐 캐파 증설이라던가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 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좀 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찾을 것이라는 좀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오히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일즈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본을 건너뛰고 우리나라를 먼저 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자동차, 특히 반도체 이런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에 대한 세일즈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천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벤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면 삼성부터 간다, 주가가. 뭐 이런 이야기가 주가가 간다는 건지 진짜 삼성과 관련된 공장에 방문을 한다는 건지 좀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주가들이 잘 갈 수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FP님께서는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기업들의 성적표가 발표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특징주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여기에 적혀 있는데 사실상 어제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 엔터주들 갑자기 급등해주는 모습 보였고 실적이 다 마무리된 시즌에서 그러면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들을 지금 담아야 되는 건지 2분기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어느 쪽 볼까요, 대표님?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섹터들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금 실적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섹터들을 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의외의 좀 섹터들이 좀 많이 선전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패션 업계 쪽.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하는 의류, 섬유 쪽에 대한 섹터들도 상당히 분전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좀 수그러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패션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1분기에 좀 호실적을 거뒀고요. 특히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패션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한 4,70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현대백화점 패션 전문 기업이죠. 한섬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 회복에 따라서 올 1분기에 매출이 이제 지난해 1분기보다 17% 정도 좀 상승을 하면서 3,9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좀 올리는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제 또 역시 이제 뭐 사업 효율화 때문에 1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패션업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확실한 제가 볼 때 성장 모멘텀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인 패션의 수요가 분명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아나운서님도 네. 이 패션 실적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명품을 주축으로 한 어떤 수입 패션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 관련돼서 골프 업계 관련된 어떤 의류들의 좀 성장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패션 업계가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해외로 좀 나가는 어떤 그런 소비들이 좀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좀 폭발적인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는 좀 예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에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성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의류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올해까지 계속 이런 좀 실적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단벌 신사라서 제가 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골프 유행이 최근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매출로 잡히게 되면 성장성이 두드러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꽉 눌려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선방한 부분들 패션업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입는 것도 입는 건데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먹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거든요. 혹시 식품업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식품업계는 어떤가요? 비슷한 부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움직였던 게 좀 식료품인데 네. 여기에 또 한 차례 이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엮였었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좀 사태로 맞아요.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밀 수출 금지 같은 이제 반도체가 어떤 산업계에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됐다면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좀 반대 수익을 좀 얻은 뭐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K-컬처, 네. K-팝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 식음료 같은 경우는 네. K-푸드. 푸드, 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좀 수출,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원재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뭐 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원재료, 원가가 올라온 부분을 좀 판가로 전이시키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소주값까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소비자 물가가 좀 상당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식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전가를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식음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도 좀 가능한 좀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주의 하나로서 좀 식음료도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패션 업계와 더불어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뭐 CJ 제일제당, 뭐 오리온,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이 가격에 그대로 전가가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오늘장 작전 짜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짜볼까요, 부피님? 사실 이제 어제 한 9시 반쯤에 지금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좀 나오면서 네.
사실은 미국의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의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좌우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은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뭐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현물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매수를 다시 시작했다는 점, 네. 이 점을 좀 계속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관의 좀 구원 등판, 특히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앵커님이 네.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들이 실적이 좋다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과든 악폭이 돼 있는 실적주 중에서 좀 탄력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오늘 장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도 다 마무리가 됐네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시장 내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챙겨가야 될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 관광 업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다음날 추가적으로 상승했는 반면에 비료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이다 보니 그 남해화학 같은 종목은 실적이 나오고는 하루 좀 주가 변동폭이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구간이겠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2,550 정도를 기준으로 한두 차례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시장이 좋았다 보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에서 뭐 성장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한번 추려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11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0% 증가한 수치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49% 증가한 수치였는데 시장 기대치 정도의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매출 부분은 더욱 크게 상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매출의 볼륨이 증가한 부분, 그 양극재 수요와 관련된 매출은 늘어났는데 이익은 아직 뭐 예상치 수준으로 부합을 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 제품으로 바로 전가가 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적은 나쁠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 특히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안에서 그 미래의 실적을 더 빠르게 땡겨온 종목들 같은 경우가 더 조정이 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좀 반영을 한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구간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의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 추가 매수를 할 시점 그리고 그 손절을 할 시점 그런 구분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원 수준입니다. 그 10조 원 수준에서 그 7조에서 8조 원 시가총액대, 특히 7조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하락을 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그러한 측면도 있겠고, 그 분기별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시장이 뭐 반등 국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니면 뭐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포함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100%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의 반등 시점에서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 수준에서도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 시장이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7조에서 8조 원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본 종목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 눌렸다가 혹시나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언제쯤 다시 한번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줄지 그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혹시나 나를 태우지 않고 갈까 봐 노심초사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일까요? 네, 시장보다 종목의 변동성이 큰 시장 국면에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 첫 번째로 실적이 좋은 부분을 종목을 따로 분류를 해 놓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 날 매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수급이 한 3일 연속 꾸준히 유입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최초 유입이 되었는데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좋은 종목, 이런 교집합을 찾아서 그 당일 매매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지금 시장에는 대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겠고요. 변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부분,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와 연결된 실제 팩트 부분을 여러 개 벌려놓을 게 아니라 조금 압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수급 관련된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O일인데요. 미국의 250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SO일이 좀 실적 대비해서는 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에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유입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하루하루 큰 걸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유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접근이 가능한데, 어제는 WTI유, 브렌트유의 흐름은 갈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110불대 정도 평균 유가가 유지하는 유가 강세 구간에서 실적에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 유가가 하루 한 2-3% 조정이 나왔을 때의 경우 SO일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은 다시금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에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동시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된 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저희가 매매에 대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유가 상승기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110불 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음 분기의 실적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SO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급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살펴볼 종목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SO일까지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짜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가능한 1차적인 구간이 일단 2,650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는 그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 구간까지는 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열어두고, 뭐 한 번 더 시장에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50 구간, 한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게 기다리는 조정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현재 국면에서 지수의 강세 대비 종목의 강세 같은 경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데, 일단 2,650까지는 상승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추후에 또 다른 뭐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작전까지 짜봤는데요. 장중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